네, 오늘도 여지없이 바쁘시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을 모셔서 강사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서초 구민들은 수준 높고 품격 있고 훌륭하십니다. 이 참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구청 대강당을 가득 메우시는 우리 서초의 리더, 서초의 지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세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언론,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현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다음 세대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내용을 들어보는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이남희 교수님은 여러분도 칼럼에서 방송에서 아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고 또 가깝게 지내고 어릴 때부터 이남희 교수님을 흠모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이남희 교수님 아이도 어리고 제 아이도 어릴 때 어느 운동장에서 이남희 교수님이 아이를 들고 이렇게 우유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똑똑한 분도 아이 우유를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남희 교수님은 정신과 전문의시죠. 우리나라의 융 심리학의 대가신데요. 분석 심리학자시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또 이분은 칼럼이나 책만 쓰시는 게 아니라 소설도 쓰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아주 통찰력 있게 분석하시고 또 개인과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눈길 같은데 한번 이렇게 쓱 스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스캔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남희 교수님을 알고 지낸 지 오랜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저를 싹 지나치면서 스캔하시면서 딱 말씀하시는 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저명하신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우리 서초구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서초 구민이셨습니다. 지금은 북한산 제일 꼭대기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사시는데요. 저는 가실 때 되게 서운했는데 앞으로 그 집이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보러 가려고 합니다. 다시 서초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과 역할까지 찾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남희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소개를 과찬을 해주셔갖고 제가 지금 아래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30년이 훨씬 넘어요. 33년.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매단되는 여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선은 추진력, 실행력,
그다음에 조직력 뭐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자꾸 바람 잡거든요. 뭐라냐면 이제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요? 좋은 대통령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 하면서 실은 제가 지명도도 별로 없고 여기 서초구청 오시는 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데 어떡하나 아무도 안 오시지는 않는가 그러고 여러 번 또 여쭤봤고 또 강의도 한번 만들었다가 오늘 조금 또 고쳐가지고 직원분한테 드렸어요. 잘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제 불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저기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제 지금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아마 한 10년, 20년 전에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 이렇게 벌써 이제는 많이들 안 하는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뭐 허무한 거, 뭐 또 자기 모순을 받아들이자, 뭐 또 전체주의, 뭐 통일된 자아 이런 게 없다. 뭐 또 일관된 어떤 세계관 없다. 뭐 도덕률이 과연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더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조금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금 소외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리고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는 어떤 세계냐? 이거는 뒤에서 잘 안 보이시고요. 제 그 커닝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막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게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인류가 아마 인류세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인류세라는 게 과거에 뭐 홍적세 뭐 무슨 세 해가지고 이 지구를 쭉 그 나누는데 지금 왜 인류세라는 얘기를 하냐면 전체 생물의 한 90% 정도가 뭐 멸종이 될 것이고 또 지구 표면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 뭐 플라스틱이나 그 각종 그 화학 물질 이런 걸로 덮일 것이고 또 빙하가 녹을 것이고 그러면서 수면이 올라가고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있는 그 인류세는 과거의 지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 아주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반성으로 이렇게 인류세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 한국은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한꺼번에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다 한 셈이죠.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 또 가까운 일본만 해도 15세기 뭐 이후로 차근차근 하던 거를 우리는 20세기 들어와서 그것도 아마 거의 1970년대 이후에 한꺼번에 아주 압축 성장을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댁에 들어가시면 뭐 90대 노모와 뭐 10대 아직 뭐 10살 전후에 대한 그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 도저히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언어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한 거를 경험하시면서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대 사회를 아주 압축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대신에 요즘에는 메타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옆으로 뭐 건너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서 대학에서 뭐 통계나 이런 걸 공부를 하셨으면 뭐 메타 분석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를 다시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예를 들자면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기사 보시죠. 기사 보면 기사만 읽지 않고 거의 댓글도 또 보시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영화만 보지 않고 또 리뷰 뭐 이런 거 보시죠. 그 댓글이나 기사나 그 리뷰 기사나 이런 게 실은 다 메타 분석입니다. 일종의. 근데 굉장히 저급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타 분석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질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이 그 하나 예지만 그 메타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항상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젊은 아이들이 뭐 노인들한테 굉장히 뭐 반공격적이고 굉장히 반항적이다. 그런 것도 일종의 나름대로 초월하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의 입장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의 전통, 나의 지혜 이런 거를 다 무시한다. 그럴 때 부러짐, 프랙처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느끼는 것도 이 메타 모더니즘의 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가치, 신념을 전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뭐 여당 야당 싸우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 싸움도 아니고 뭐 이데올로기 싸움 같지도 않고 그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젠더 이슈로 막 싸우는데 이것도 역시 여성과 남성의 싸움도 아니고요. 거의 좀 혼란스러운 정도고 또 세대 간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모든 어떤 차근차근 조직화돼 있고 뭐 전해지고 하던 그런 가치나 이념들이 전복되는 거, 완전히 뒤집어대고 그 다음에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라든지 어떤 지식의 고갱이가 굴절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타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쓰면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기사와는 조금 다른 굴절된 자기 시각이 덧붙여지죠. 근데 그 기사 역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했으면 그 인터뷰한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고 자기의 뜻대로 다시 굴절시키는 거죠. 또 그 인터뷰어나 인터뷰인은 자기가 본 책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또 그걸 굴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메타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란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기보다 굉장히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복되거나 뭐 굴절되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게 다 상처잖아요. 상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정적인 정서적인 뭔가 변화를 자꾸 강요를 하거나 또는 영향을 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 하면 원시인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은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원시인들보다 과연 현대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일까? 저희 그 융기한 특히 융 심리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안에 원신의 심성이 이제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원신의 심성이 때로는 나치 같은 그런 걸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본 뭐 군국주의 이런 거로 일어나기도 하고 거대한 어떤 무슨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불란서나 홍콩이나 굉장히 선진국인데 뭐 폭동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원시적인 심성이 이런 메타 모더니즘 시기에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야기로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화, 뭐 드라마, 소설 이런 걸로 계속 뭐 희곡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뭐 부러지거나 전복되거나 굴절되거나 이런 거에서 받은 상처를 많이 힐링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전시를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학장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다. 또 디지털 모더니즘이다. 또 수도 모더니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현대화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다. 수도란 말이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모더니즘 설명을 드렸고, 또 얼터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바뀐 거다. 또 퍼포머티즘이다. 모든 거를 다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 SNS나 뭐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가서 음식은 안 먹고 일단 사진 찍어서 올리죠. 이런 게 다 퍼포머티즘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어떤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퍼포먼스를 잘 하느냐, 목소리가 얼마나 뭐 설득력이 있는 톤이냐, 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또 그 내용이 얼마나 도발적이냐,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예컨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어떤 퍼포먼스냐?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퍼포먼스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푸틴 같은 러시아 사람도 왜 그 우통을 다 벗고 막 말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게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푸틴이 그냥 벌거벗고 나와서 말 타고 있으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경제가 좋아지면 푸틴이 뭐 독재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계속 독재를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더라도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사회가 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자면 부시맨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뉴욕에 갔어요. 그러면 뉴욕에 가서 부시맨이 생존하기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뉴욕에 있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시맨족에 들어가면 뭐 돌 이름, 꽃 이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시맨들한테 그 뉴욕 사람들 너희 같이 이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걱정을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사회가 오면 어쩌면 저도 벌써 이제 60이기 때문에 옛날 뭐 기성세대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몸과 정신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는 아직 4차 산업시대에 오픈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정보 기술이 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계나 과학에 대한 공포증이 먼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 학교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해주는 과학의 그 교육의 컨텐츠가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컨텐츠냐? 거의 그러기가 좀 어렵죠. 물론 계속 업데이트해서 예전에보다 굉장히 좋고 창의적인 것도 강조하고 굉장히 교육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벌써 그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10대, 20대들이 원하는 코딩이니 뭐 이런 거, 뭐 리눅스니 이런 거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이 다 IT를 하는데 대학원에 가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교수들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애를 써도 학교 교육에서 그런 기계나 과학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지를 않죠. 그다음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만들어지지만 특히 저는 뉴스나 이제 국감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국회의원들이 왜 저런 거 갖고 싸울까? 누가 뭐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보통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하고,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AI 수준이 도대체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중국보다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얼마나 돼가는지, 뭐 바이오 메디칼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물어봐 줘야 되는데 로봇 준비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언론도 그런 거 걱정하는 언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된단 말이죠. 학교에서 안 해주죠. 언론에서 안 해주죠. 정치인들 신경 안 쓰죠. 각자 도생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 스마트폰이든지 뭐든지 해서 하지만 벌써 30대만 돼도 20대보다 못 따라가 이런 얘기해요. 근데 40대, 50대, 60대, 70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저도 요새 뭐 이제 앱이나 이런 거 쓰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차표를 예매할 때
차라리 그냥 가서 예매하고 한 30분 가서 커피 마시고 기다리면 좋겠는데 예매를 안 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앱 내려받아야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공인인증서거든요. 그거 제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병원을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요. 세금 계산하고 이런 거. 그거 우리 젊은 아들 며느리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아들 며느리한테 가서 좀 폼도 잡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게 시어머니 마음인데 그게 전혀 안 되죠. 아들 며느리한테 비굴하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렇게 그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나 과학에 대한 공포증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과제를 습득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빠른 그 국민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제가 맨하탄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의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 손은 너무너무 빠르다. 그래서 자기가 슈퍼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있는 슈퍼에 가면 너무 돈을 빨리 하고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꼭 뭔가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 미국 정신과 의사하고 가서 그 집에도 애들이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해. 우리 애들 손가락 노는 그 게임 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빠르게 과제를 습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모두가 다 급해요. 어떻게 하면 남들은 저렇게 가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숨차게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제 불안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관계가 이제 되는데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한 집에서 사는데 아들하고 대화 거의 나눌 데가 없어요. 그 수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얼굴도 안 보고 얘기할 일 있으면 카톡을 합니다. 문자하고 한 집에 사는데 그 아들 며느리 사는 그 2층에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카톡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집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카톡이 참 좋기도 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었는 게 그 저희 무서운 큰 신우랑 카톡으로 한 몇 시간을 논쟁을 해서 제가 이겼어요. 그 좋은 점도 있죠. 카톡을 하는 게 물론. 근데 카톡이나 또는 뭐 SNS에서 이제 하는 그런 관계가 과연 이 얼굴과 손을 맞대고 하는 관계랑 밀도가 같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지하철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느라고 이제 그 스카이프 같은 거 이렇게 카톡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손주랑 빠이빠이 하고 뭐 손주랑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손주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같이 먹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 화면에서 마치 연예인한테 인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신 건강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방향성 상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트랙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 아버지가 날 때 이제 돌아가셨지만 34년생이셨는데 태어났을 때 제일 좋은 직업이 그 뭐냐면 동네 이장이었거든요. 서기고 그리고 농사 짓는 거. 뭐 조금 하면 이제 타지 외지에 나가서 대학교 가서 학교 선생하고 뭐 이런 정말 직업이라고는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농사 질래, 나는 배 탈래, 나는 뭐 훈장할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답을 하죠.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70년대 초반에 중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아이들한테 이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요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보통 명사였죠. 대통령은 다 박정희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요리사 될래, 뭐 소방사 될래 이런 게 훨씬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중심을 잡는 게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 탄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과거처럼 뭐 아들, 며느리, 손주 이렇게만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동창들하고 더 가까우실 수도 있고 교회 사람들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집에서 새들어 사는 뭐 젊은 부부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은 뭐 음식 동호회, 뭐 와인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속도가 빠른 게 과연 우리 정신에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걸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몸을 하다 보면 항상 숨이 차요. 그래서 심장병들이 예전보다 어쩌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식과 정보를 걸러내는 그 능력은 실은 아무도 키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의대생이나 레지던트를 가르칠 때도 항상 크리티컬 리딩, 비판적으로 읽어라를 강조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 젊은 애들이 굉장히 뭐랄까 무서워하고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일단 주면 그 교과서를 무조건 암기하고 교과서를 따르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교육만 받으면서 올라온 애들이라서 이거는 이 책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처음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원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고 제가 그 교과서를 보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도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뭐 세계적인 석학 뭐 세계적인 무슨 학자들의 책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갈기갈기 분해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과연 어떤 게 가짜 뉴스고 어떤 게 해로운 뉴스고 이런 거를 걸러내는 이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건데 인간의 일을 자꾸 기계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국감 때 그런 얘기 안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실제로 식당에 가면 아직까지 강남에서는 뭐 와서 조금 주문을 받을지 모르지만 젊은 애들 많이 있는 데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다 손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받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너무 싫었어요. 일단은 왜 그 와서 그 식당 종업원들이 와서 우리 집에는 뭐가 맛있고요,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전혀 없어지고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골라내니까 자판기에서 음식 먹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자꾸 높아진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배 문화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마존 다 아시죠? 아마존에서 사람 없이 다 기계로 그거를 저장했다가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소매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바른스앤노블이라고 굉장히 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교보가 있어서 뭐 큰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책 보는 재미로 살고 그랬었는데 뭐 몇 년 전 가니까 바른스앤노블스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뭐냐면 아마존에서 책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바른스앤노블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일자리가. 그리고 식당도 역시 배달하고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가서 뭐 직원들이 뭐 이거는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러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들 요새는 쇼핑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조건 때문에 어떤 관계든지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가족의 붕괴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많은 상담들을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 결혼, 내 직업, 내 주거 이런 거를 부모들이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대가 있으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다 반대를 해서 심지어는 요새는 가짜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대행으로 해서 결혼을 대행 부모를 모셔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가족, 특히 결혼이라 그러면 그게 가족과 가족, 집안과 집안의 어떤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성세대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좋은 건데 왜 집안끼리 서로 간섭하냐 이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왜 내 인생을 간섭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급속하게 가족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해서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계속 반대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켜 그러면 그래 그럼 나 아예 결혼 안 해 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혹시 결혼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내 부모한테서 받은 유전자 내 대에서 끝내.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 뭐 불만 이런 거를 부모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면 폐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못하지만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내 대에서 끝내는 게 가장 큰 복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얘기긴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두시면 돼요. 누구랑 결혼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어디 가서 사시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마시든지 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다 내버려 두시면 적어도 의절은 안 해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쟤랑 결혼하면 틀림없이 불행해질 거야. 눈에 또 보이기도 하고 저 직업을 가지면 틀림없이 나중에 깡통 찰 텐데. 그게 이제 다 노파심에서 내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런 지혜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실패하지 않고는 지혜는 얻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그냥 겪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과잉보호해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갑자기 결혼할 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판단력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진짜 엉뚱한 직업을 가질 기회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그런데 그런 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다면 그건 내 잘못이고 내 아이들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이 있는 게 이제 가족의 붕괴가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불안인데 지금 실은 이제 제가 뭐 내일 모레 한중 무슨 포럼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국가의 그 취약도,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안전하냐, 국가가 얼마나 붕괴될 가능성이 없느냐 해서 전 세계 국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가장 안전해요. 일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보니까 일본은 50년 동안 계속 자민당 독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서 평화롭게 이제 정권이 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인정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민도가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게 있어서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각성이 돼 있고 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취약도로 따지면 우리나라, 뉴질랜드가 제일 높고 일본은 그 밑에 한참 미치고요. 홍콩 더 미치고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과연 언제 무너질까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실은 언론의 장난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헤드라인에 보면 대붕괴, 대공황, 뭐 폭격, 항상 그런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쓰는 게 어느 틈에 우리나라 그 언론의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대폭락.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붕괴될 것 같고 폭망할 것 같고 폭락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아이러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화학 물질, 생물학적인 물질 뭐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들어와서 계속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과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연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뭐 비스페놀이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물론 그 각종 케미칼이
이 신경세포에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 배달 음식에 나오는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고 특히 애들인 경우에는 IQ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밥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배달 음식 시켜 먹죠. 그 뭐 스틸로폼 같은 데다가 음식 다 넣어가지고 그럼 결국에 그게 이제 신경 독성이 돼가지고 애들 그 IQ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과잉 행동 증후군이 많아져요. 지금 ADHD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뭐 공부 좋아, 뭐 머리 좋아지는 약이다, 뭐 잠 안 오는 약이다 해서 약도 뭐 팔고 뭐 이렇게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ADHD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경 교란 물질인 여러 가지 케미칼들, 화학 물질들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기,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세제니 뭐 이런 데 하는 각종 독성 물질들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Q 검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계속 IQ가 좋아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IQ는 지금 20세기 중반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1차 세계대전에 젊은이들이 갖고 있던 베스트셀러 책이 혹시 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전쟁통에 아이들이 19, 18, 20살짜리 아이들이 그걸 읽고 있었어요. 니체의 철학책을. 근데 지금 30대, 40대 학자들이 뭘 읽고 있습니까? 댓글 쓰고 있습니다. SNS, 트위터 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해요. IQ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러니까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환경 변화도 있고 이런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조건 자체가 불안과 우울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진 건 굉장히 많은데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 집에는 불고기 먹는데 우리는 맨날 된장 먹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불고기는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SNS에서 나오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집의 뭐 풍경 이러고 뭐 보면 거의 뭐 대통령들이 한 2, 30명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들 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매일 보면서 2평짜리, 3평짜리 자기 방에 오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고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볼 때보다 훨씬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하죠. 그다음에 탈진 증후군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벌써 산후조리원 가면 엄마들이 좋은 조리원에 가서 조리원 출신 동창들을 만들어야 돼. 인맥을 만들어서 같이 어린애들 뭐 영어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2살, 3살만 되면 뭐 글자 가르친다 그러고 뭐 초등학교 1, 2학년만 되면 과외를 뭐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면담하는데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4학년, 5학년짜리들이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돼가지고요. 내가 평생 살아봤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별거 없어요.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11살짜리, 12살짜리 애들이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중에서 이 탈진 증후군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내내 정말 마라톤 하듯이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공부만 해. 그리고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이 의자한테 이렇게 해놨는데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짜리 애들 보면 거의 다 탈진해버려가지고 탈진 증후군이 되면 증상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해요. 아까 그 초등학교 애들이 하듯이 인생 별거 아니야. 살아봤자 뭐 아무 소용 없어. 노력해서 뭐 해?
그 대통령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뭐 경제인 손 다 사기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물론 비판적인 건 좋지만 비판과 냉소는 다른 거죠. 비판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거고요. 냉소는 에너지가 없어서 차갑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창의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거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복가치고 때려치고 몰아쳐가지고 애들이 다 탈진증후군이 돼서 20대만 돼도 벌써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하죠. 나는 그때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20살 때 내가 뭐 어디 가서 모두 훔쳐오고 모두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저 같은 기성세대들보다 못해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기성세대들은 어땠냐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아도 어머니들이 밥 때 되면 밥 먹어라 그 소리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컷 놀아본 거죠. 실컷 자연에서 뛰어봤고, 그다음에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성적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전 뭐 반에서 10등을 하든 전교에서 몇 등을 하든 애들은 많고 시댁 식구들의 뭐 식구가 20명 30명인데 애 성적 볼 여유나 있어요? 이 밥상 들고 뭐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내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간섭을 안 하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애가 딱 하나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오로지 애만 갖고 있으면 애가 성적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엄마가 이리이비하고 그러면 애들이 탈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탈진이 되면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몸과 마음이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울해지면 체력도 저하되죠. 체력이 저하되면 젊은 사람들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잠수 탄다는 얘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립되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는 식당 가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쭈삣쭈삣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뭐 삼겹살도 혼자서 잘 구워 드세요. 그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우울증, 뭐 불안, 수면 장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도 핸드폰 옆에다 잘 두고 자요. 그러면 핸드폰 이제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그 소리에 제가 또 깹니다. 그 아주 안 좋은 버릇인 거죠. 그래서 핸드폰 또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게 수면 장애, 우울증 다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상당히 많은 양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프로포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알려드리면 사실 안 되는데 내과 이런데 내시경 검사한다 그러고 일부러 프로포폴 맞느라고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시경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내시경 같은 거는 보험 처리가 그 병이 있어서 하는 건 보험 처리가 되지만 그냥 건강 검진은 보험으로 굳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한 달에 두 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러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까 탈진증후군 되면 체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떨어진 체력인데 야근하고 그러면 사실 아프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약을 이제 처방을 할 때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는 한 시간에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 받거든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는 그러니까 충분히 인터뷰를 하죠. 30만 원을 받으면서 환자한테 약만 처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00원, 3,000원이면 가서 의사를 가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 아픕니다. 약 주세요 그러면 의사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통증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통증 약을 받으면서
그 통증 약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몰핀류에 해당하는 약까지 써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정신과로 와요. 그 환자들이 와서 다른 환자들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몰핀이나 그런 약에 중독된 경우는, 왜냐하면 약을 안 줄 경우에는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약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통증 약의 오남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개보험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싼값으로 가서 처방을 받아서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술도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술 광고하죠. 뭐 식당에 가면 예쁜 연예인들이 다 광고하고, 지금은 이제 연예인 얼굴 못 넣는다고 최근에 나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 일단 술 광고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술 광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일들은 술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너그럽게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길거리에서 만약에 술 마시고 뭐 어디 토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왜 술 마시고 저러지 하지, 누가 고발해서 끌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한다 그러면 가서 감옥살이 오랫동안 하고 아마 두드려 맞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코올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뭐랄까 너무 자애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엄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격장애 문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심각해지냐? 일단 가족이 붕괴되기 때문에 마모될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좀 뾰족해도 오며 가며 고모들이 뭐 한 대씩 때리고 삼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자기 성격을 이렇게 조금 죽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지금 딱 아파트에서 혼자서 인터넷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바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내 성격이 일단 이쪽으로 가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잔소리한다, 잘못하면 애들이 신고해요. 교육구 구청 무슨 교육청 이런 데 신고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인권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신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청소를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청소시키면 인권 침해라고 하고 모욕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늘어놓으면 늘어놓나 보다. 또 아이들한테 좀 야단 좀 치려고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전화 와요. 그래갖고 진짜 온갖 쌍욕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교사들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하도 쌍욕을 하니까 부들부들 떨려서 전화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뭐하러 그렇게 아이들한테 니는 성격이 이렇다, 너는 성격이 이렇다 잔소리 하겠어요? 그냥 AI가 하듯이 교육 그냥 강의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도 물론 정신질환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동양의 경우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조금 아우르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죠. 동네 바보, 동네 칠푼이 또 무슨 문제 삼촌 이러면서 지금 보면 다 정신질환이나 정신박약이나 또는 성격장애나 이런 정신질환에 속하는데도 그 공동체에서 그냥 걔는 그래 그러고 받아줬는데, 지금은 일단 정신질환이다 그러면 가둬야죠. 약 먹여야죠. 그렇죠. 또 정신질환에는 낙인 찍혀서 관리해야죠. 그래서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만 많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진 증후군이나 이런 게 많고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회복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외상이 아닌데도 외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애한테 맞았어. 그래서 저는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고 옵니다. 그 아이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엄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래요. 근데 그거는 틀린 진단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전쟁, 재난, 강간, 뭐 살인 이 정도를 겪어야 외상 후 스트레스인데 웬만하면 요새 다 PTSD래요. 다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고 다 내가 희생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이 우측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많은 자극이 우리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줄여야 되고 꼭 필요한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붕괴되면 붕괴될수록 가족한테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요즘에 그 임상 중에서 그런 임상예들이 많은데 아버님들이 집을 팔거나 저당 잡히거나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세요. 50, 60대 아버님들이. 왜 사라지시냐? 아버님들이 20, 30년 동안 죽어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벌어먹이고 그러느라고 지금은 뭐 52시간 어쩌고 하지만 과거에는 무슨 52시간이에요. 그냥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뭔가 인간적인 접촉을 할 시간도 없고 아내랑 사랑할 시간도 없단 말이죠. 오로지 돈만 갖다 벌어다 줬죠. 그 사이에 아이들은 엄마랑은 유대관계가 생기는데 아버지하고 유대관계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와서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딴소리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딴소리해요. 그리고 나를 자꾸 비난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뭐 30년 동안 일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냐? 아직도 흙수저인데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 고생만 했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무슨 배트맨도 아니고 나타나가지고 왜 불어령이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들은 너무 이제 난감한 거죠. 자식도 내 편 아니고 아내도 내 편 아니야.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그냥 몰래 팔아요.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팔아가지고 그걸 딱 해서 나가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졸지에 집이 없고 엄마랑 남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졸지에 이제 진짜 뭐 너무너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받고 아내도 아내대로 상처를 받는데 그 안에 다이나믹을 보자면 사실은 다 희생하신 거죠. 아버지도 희생한 거고 아내도 어머니도 희생한 거고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이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압축 성장의 그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꾸 나를 배제하는 것 같다.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사부님 잘 하시는 건데요. 부엌을 꽉 잡고 놓지 마십시오. 부엌에 들어가셔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남자들 뭐 요리한다 그러는데 집안 살림을 하세요.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결국에 노년에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하죠. 내가 평생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밥하고 빨래까지 다 하냐? 내가 무슨 노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상으로 보자면 집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오래 사세요. 건강하고. 왜 남자들이 우리나라의 수명이 짧습니까? 여자에 비해서 한 7년 정도 짧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가 집안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술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담배 태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려면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아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집안 살림하는 남편 절대로 부려먹는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쁜 남편. 이렇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어요. 절대 돈 들이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노후 절대 보장 안 됩니다. 오로지 부부 사이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예. 뭐 물론 먼저 떠나실 수도 있는데 먼저 떠나시면 저는 연애하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내 또래 사람이 최고예요. 같이 늙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전 안 하던 거죠. 남자들 소근육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도 안 움직였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파킨슨씨 병에 뭐 치매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도 일단 움직이시면 듬뿍 사랑을 담아서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서 부려먹으세요. 그리고 나도 역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남편은 열심히 집안일 하는데 나는 무슨 뭐 왕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다 그러면 남자들이 걸레 던지고 나가세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같이 집안일 하시고 애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아가지도 마시고 인연을 끊고 사신다 생각하고 애들 안 보시면 애들이 지들이 와요. 급하니까. 그러면 그때 비싸게 구세요. 절대로 비굴하게 가서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도 말고 뭐 하라고 하시지도 말고 그냥 오로지 두 분이서 열심히, 또 내가 만약에 상처를 했거나 뭐 먼저 바깥 분이 가셨으면 친구들끼리 열심히 사세요. 젊은 사람들은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한두 마디 훈수하고 마세요. 절대 오래 말하지 마세요. 길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요새 트위터로 10문장 되면 벌써 싫어해요.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지 좋다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사형제를 무릎 꿇혀놓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앉아서 졸면서 막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거는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젊은 애들한테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119에 신고해요. 우리 아버지 아무래도 이상하시다. 좀 치매이신 것 같다. 우리를 뭐 못 살게 구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게 다른 게 없고 몸을 움직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신다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다시 돌아옵니다. 애들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냥 좀 삐져 있고 번아웃 돼서 탈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몸으로 보여주시면 그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절대로 돈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나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선배들 중에 나는 우리 자식들이 오면 꼭 돈을 좀 쥐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애들이 돈 때문에 와요. 그러면 계속 내가 애들 올 때마다 내가 90살까지 사는데 이 돈을 올 때마다 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다가 안 주면 그때부터 삐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애들을 뇌물 주시지 마시고 몸으로 하시면 돼요. 몸으로 그냥. 애들 근데 절대로 가서 애들한테 봉사 희생하면서 그 집 살림 해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애틋하고 딸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바깥에서 야근도 하고 집에서 애도 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건 내가 다 해줘야지. 그러면서 엄마들이 딸한테 모든 거 다 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갔다 오면 엄마 물 줘. 엄마 나 배고파. 뭐 라면 끓여줘. 엄마 내 속옷 어디 있어? 이러고 40, 50 된 딸이 80 된 할머니를 부려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그런 희생 헌신 하시지 말고 오로지 부부 위에서 서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그렇게 하시고 자식들한테는 요만큼씩만 해주세요. 요만큼만. 걔네들이 그냥 아이고 너무 고마워 하는 얘기 들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좀 서운하고 쓸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안 한다 해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 자식들이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자식들한테 또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주변 친척들한테 참 효자다 뭐 효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사실은 내가 어른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어른이라면 남들한테 칭찬받는 거에 좌우되면 안 되죠. 칭찬은 내가 스스로 주면 되는 거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훌륭한 어른이야 하면 되는 거지, 주변한테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나는 진짜 어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뭐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절대로 내 체력 이상의 것,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면 아무도 그거 해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이제 앞으로 아마 안락사가 법제화 될 겁니다, 뭐 이런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진국에서 꽤 많은 안락사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가족이 안 돌봐요. 그리고 국가에서 돌보는 거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 체력을 내가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 키우기,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없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부에 대해서는 이제 내 안에 내면적으로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아마 이렇게 서로 저하고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서로 마주하면서 각자 얘기를 풀어내시면 거의 다 고생하신 거 뭐 책으로 몇 권씩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희생자라 하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회복력을 그럼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뭐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아프지 않으면 소득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큰 병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과정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었는데 답이 맞으면 맞는 그런 객관식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주관식으로 쭉 그 과정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가 아니라 서울로 어떻게 가야지 그 여정이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나중에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여정 과정 중에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원형적인 비개인적인 문제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나 자신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욕심이 많아 그러면 난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난 다 내려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직도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있구나, 내가 아직 물질을 연연하는구나, 그거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그냥 모든 욕심 다 부리면서 밖으로 나가서는 나 다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 이거면 스스로 자기 분열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가진 거는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머리에다가 뇌파를 붙여가지고 마비된 사람이 로봇을 대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안락사 얘기도 했지만 어쩌면 돈 많은 사람들은 온몸이 다 마비가 돼도 이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뇌파를 연결을 해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계속 사실 수도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 자체가 변하는데요. 인터넷에 중독이 되면 뇌 변화가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인터넷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 변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 중독을 하는데 예컨대 그냥 계속 총 쏘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 뒤쪽에 이제 히포캄푸스라고 해서 기억 그 공간 감각을 저장하는 해마가 있습니다. 그게 위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만약에 손주나 자녀들이 너무너무 지금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총 쏘는 게임만 한다 그러면 뇌가 위축이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뇌가 위축이 되면 결국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터넷을 하더라도 또 똑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예컨대 뭐 슈퍼마리오나 뭐 이런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다른 좀 복잡하게 스토리가 있고 뭔가를 내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히포캄푸스 해마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중독된 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한다, 인터넷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벌써 아이들 거북목 많아지죠.
20년, 30년 전에 재활의학과 가면 주로 노인네들인데 지금은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 30대가. 스마트폰 때문에 눈도 건조해지죠. 배는 나오죠. 지금 30대 젊은 남자들 거의 다 한 30%가 지금 비만입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 안 하고 앉아서 게임하고 라면 먹고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손에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거에서 이 팔목 지끈지끈 아프죠. 이렇게 근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으로 역퇴보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명한 페이스북 자살 사건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자살한다 하고 노티스를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고 3일 후에 죽은 다음에 엄마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페이스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페이스북 친구라는 애들이 얘가 나 지금 자살하려고 해. 그리고 거기다 올렸더니 얘 또 쇼한다. 관심종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잔뜩 2, 3일 동안 하다가 얘는 결국 그 페이스북 같은 건 안 하는 엄마가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된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 계속 죽어나가죠. 네, 그게 지금 4차 산업의 어떤 그늘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그 여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마 지금 스마트폰에 앱들 상당히 많이 깔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안 쓰는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앱은 계속 나오니까 뭐 깔으라고 그러면 또 깔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벤처 사업에서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요. 텔레비전 보면 보험 들라 뭐 해라 뭐 하라는 거 너무 많죠.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오히려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너무나 검진이 많아 잘 돼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이 제일 많았던 뭐 그 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뭐 단색화, 뭐 미니멀리즘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거해라.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그 철학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해버리라는 게 미니멀리즘인데 실제 우리 생활은 어떠냐? 저장강박증이라고 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집에 가시면 저도 뭐 많이 못 버리는데 아마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리시고 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 사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그리고 혹시 있는 거 남들한테 쓸만한 거 좀 나눠지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가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자기 차고 앞에다 놓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인이 그렇게 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기관 같은 데서 마자나 이런 걸로 해서 주로 소지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장 강박증도 역시 현대 사회 한 그 병증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여기 제가 가족 붕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월트넷 사람들 옛날 드라마죠. 이런 대가족 없어지고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이제 주로 혼자 은둔형 외톨이에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5G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그 홀로그램과 거의 뭐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실제 이거는 이제 의료에서도 이런 거를 어플라이를 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미가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게 해서 거미 공포증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높은 데 있는 것 같은 거를 그 VR을 이용해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드론이나 CCTV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해서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뭐가 CCTV면 뭐가 생기겠어요? 피해망상, 감시받는다는 그런 그 공포증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아마 대중 화장실에 가면 이 구멍들이 있는 거 좀 보시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멍을 휴지로 다 이렇게 메꿔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몰카 공포증 때문에 그걸 다 메꾼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CCTV 때문에 언제 내가 어떤 식으로 감시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카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만약에 스마트카에서 사고가 난다. 그 사람이 없이 무인돼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집니까? 아니면 스마트카를 만든 사람이 합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이런 게 실제로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훨씬 더 보호받기가 힘든 문제가 생기죠. 또 아까 그 뇌랑 연결해서 아바타를 만들면 돈이 있는 외국의 정말 슈퍼 재벌들이죠. 전 세계 부의 한 50% 이상을 갖고 있는 그 외국의 그 재벌들이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영생을 얻겠다고 프로젝트를 하고요. 두 번째 화성을 가겠다고 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하냐 그러면 가장 돈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대답들을 한다고 합니다. 돈 쓰기 가장 쉽기 때문에 딴 거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 큰 문제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화성 탐사, 화성 계획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대신해서 심지어 이제 뇌도 이렇게 대신한다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리얼돌이라고 그게 법제화 되니 아니 수입을 하는 게 아니 여자를 대상화하는 안 했는데 벌써 외국 같은 경우는 리얼돌이 아니라 리얼 로봇이 성생활도 대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거를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법률가 필요 없을 수 있고요. 의사도 벌써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병의 종류가 3만 개가 넘습니다. 병명이. 그러면 그 3만 개가 넘는 병명의 원인, 증상, 치료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한 20만 개 이상의 단어를 병과 관련돼서 알아야 돼요. 의사들이. 그거 어떤 의사가 20만 개의 그 단어들을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의사도 앞으로 점점 이제 그 입지가 좁아지죠. 회계사 벌써 개인 비서 하는 앱이 있죠. 회계사 없어지고 투자 자문도 AI가 예측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없어지죠. 교육 자문도 AI가 해주죠. 이제 할 게 없어져 버려요. 연애 자문까지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신에 이런 전문가들은 다 기계가 하고요.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그 수공이 필요한 단순 노동만 결국에 사람들한테 남고 일부 이거를 소유하는 정말 거대한 자본가들만 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엘리자라고 예전에 정신치료를 대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AI가. 근데 이미 오래된 프로그램이라서 이 정신치료를 대신하는 엘리자를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제가 쓴 건데요. 그래 이 바보 멍청아 그러고 썼더니 너 바보 멍청이 하는 게 좋니? 그러고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꺼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치료는 어쩌면 AI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상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뇌세포가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큐빅 밀리미터 안에 그 시냅틱 커넥션이 트릴리언 수백 조 이상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거의 은하계 별의 숫자만큼 뉴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하계 별만한 숫자 10억 개 그 뉴런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컴퓨터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지금 인공지능 세대에서 이제 하는 게 일단 머신러닝을 하면 처음에 빌리언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엔 그 트릴리언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00개가 됐다가 100만 개, 1000만 개, 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서 정보가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 거의 뇌에 육박하는 그런 거를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영역 세계가 이제 커넥셔니즘 연결을 하는 거, 그다음 모든 게 컴퓨터로 가는 거,
그다음에 로봇 공학 요 세 개가 이제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싱귤레리티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이점.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가 먼저 처음에 이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쭉 뭐가 발달이 하면 마지막에 가서 2045년쯤 되면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그 지능을 훨씬 더 추월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란 분이 결국에는 생태계가 다 망가질 것이다. 아주 그 우울한 그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정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일단은 그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더라도 그 테크놀로지를 제일 잘 운용하는 사람들 잘 쓰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구조화된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감정적으로 우기고 보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하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직화돼서 이 AI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통합해서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게 아니라 오픈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공유해서 이런 거를 같이 하자 하는 그런 테크니컬로 얼마든지 그런 테크놀로지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AI 시오리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도 여기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아마 필요하시면 그냥 사진만 찍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원래 8시 반까지인데 저 혼자 떠들면 굉장히 욕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만 많이 드렸을까요? 혹시 질문? 와이프가 집에서 일을 못하게 하신다고요? 아, 네. 그렇죠. 그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 영역을 침범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면 그럼 나는 돈도 못 벌었는데 난 집에서 뭐 하지? 나는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집안일을 못하게 하고 밖으로 벌어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일을 할 때 와이프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나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보조다. 뭐 힘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좀 립 서비스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와이프가 갖고 있는 그런 좌절감 그런 걸 조금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좌절감이냐면 내가 만약에 집안일을 안 하고 바깥에서 돈을 벌었으면 지금쯤 내가 훨씬 더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남편한테 덜 의존적일 텐데 내가 여지껏 인생을 참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남편이 내가 그동안 남편을 이뻐했던 거는 돈을 따박따박 갖다 줘서 이뻐했는데 이제 돈을 안 갖다 주니 도대체 쓸모가 없는 남편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와이프의 심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아내도 결국에는 남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간단한 그 기계가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정서를 갖고 있는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일단 아내랑 얘기를 해서 그럼 나라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싫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돈을 벌고 싶죠.
근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질 좋은 일자리하고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자리하고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내가 또 모를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안일을 하라는 거는 무조건 입 딱 다물고 뭐 노예처럼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거를 공감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라도 내가 상상을 못 하더라도 공감을 해주시면 남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 팔아서 집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해서 불쌍하거든요. 사실 저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나이가 드는 거는 뭐 누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한 것이야.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나이 드는 거는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아름답게 늙는 거 그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어떻게 아름답게 늙습니까? 늙으면서 다 추해져요. 다 대소변 남한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둘이서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부부기 때문에 또 부부고 친구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공감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집안일을 하자 하는 거죠. 예. 예. 저 오늘 그 강연 중에서요 제가 딱 하나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니 많이 있고 질문을 두 가지 더 할 겁니다. 그 하나 그 공감이 와닿는 게 제 그 딸이 아마 내년에 결혼할 것 같은데요. 그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애를 안 낳고 살고 싶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틀릴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갑니다. 네. 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큰 목차가 다음 인간 이렇게 그 주제로 그 강연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강연이 다음 인간이 아니고 오늘 선생님 강의가 사실 최근까지 온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음 강의란 그 정확한 정의는 내려주지 않으셨고 그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테크놀로지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제가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과학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간 사는 거를 그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매스미디어부터 테크놀로지 이 관련된 게 미국과 우리와의 그 차이가 뭐 테크놀로지 쪽은 30년 앞서 있지만은 인간과의 관계는 이제는 상당한 격차를 그 좁혀오면서 거의 근접해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연이어 가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한 30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인간들, 국민들 인간관계가 조금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과거와 미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인 거고요.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게 딱 주어진 무슨 타임머신 타고 딱 무슨 퀀텀 립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그 트렌드로 가면 그게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로 어떻게 가느냐 그 씨앗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요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아주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증폭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던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우리 운명은 뭐 신이 정해주는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자유의지로 만들어 드는 거다 하는 그 이제 양쪽 익스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신이었죠. 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자리 대신에 기계와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전자나 기계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부분에서 결정하지만 자유의지라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기계와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에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문학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많이 근접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시민 정신입니다. 시빅 그런 시민 정신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근대화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예컨대 뭐 버스에 있으면은 줄을 서는 거, 그 다음에 뇌물 같은 거 급행료 안 내는 거, 이런 게 다 시민 정신인 거죠. 그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죠. 뇌물 안 하고 줄 잘 쓰죠. 근데 한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했어요. 뇌물 다 썼고 촌지 줬고 줄 안 섰어요. 근데 20년 만에 지금 그런 시민 의식에 있어서는 미국 이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줄을 잘 서고 어떻게 잘 기다리느냐. 근데 시민 정신의 이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늦어졌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집단의 어떤 조화, 통일,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철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뭐 인문학적인 부분, 미국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해도 우리나라의 수천 년 문화, 뭐 원효 사상 이런 거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중국어도 보고 일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불어도 보고 독어도 봐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같이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일부의 매니아들 빼고는 동양 문화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서양을 아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아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100배쯤 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미 한참 앞섰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그런 면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좀 이렇게 해도 그런 인문학적인 면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지껏 발전할 수 있었고,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창의력이 굉장히 더 창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요즘에 K-팝, 뭐 한류 이런 건데, 뭐 BTS 뭐 굉장히 다들 뭐 얘기하는데, BTS뿐 아니라 한류 문화가 붐이 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접점, 동양과 서양의 접점, 과거와 현대의 접점, 그 다음에 갈등의 어떤 그런 접점들이 굉장히 용광로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호주 청년이 저보고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볼 때 한국 교육은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학교에다가 집어넣고 사육을 하느냐. 이런 게 과연 한국의 창조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아직 미래는 있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학교를 그만둔 애들한테서 나올 것이다. 네, BTS가 아마 인류대학 나왔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한류를 주도하는 애들 역시 저 같은 서울대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좀 이런 얘기 여기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대를 다 그냥 국립일대, 국립이대에서 지방대학으로 다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대 사람들은 지금, 저도 서울대 교수지만 자기들이 굉장히 잘나서 지금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대한테 똑같이 돈 쏟아붓고 똑같이 해주면 지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서울대에다가 뭐 동창들이 일단 내 동창이니까 갖다 주죠. 서울대 캠퍼스 가면 기부한 뭐 빌딩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지방에다 분산하면 서울대가 살겠죠. 네.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하여튼 학교를 그만둬야지 창의력이 생긴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여기 또.
예. 예. 네. 오늘 저기 강의 아주 감동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살아가는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게 AI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AI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교육의 준비, 그런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 7년 전부터 교육 과정을 바꾸고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저희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우려, 그런 것이 많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하세요. 실제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네. 그 창의적인 교육이라든가 AI 대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서울대를 좀 믿어도 되는 건지 등등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AI 전공을 했거든요. 배울 게 없대요. 솔직히. 예, 그게 조금, 그러니까 그게 빨리 벌써 정치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것만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했든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뉴스에서 보면 AI 여기서 우리들은 걱정을 하는데 위에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정치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여기 예. 하여튼 강의 정말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한 35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버스 회사도 하고 재생 제품을 생산한 제조 건설 폐기물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회사 이력서가 들어온 거 보면 서울의 유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수 대학 나왔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공고 정도 특성에, 근데 저희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유명 대학 가야 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희 버스 회사는 기사들이 남아 돌아요. 근데 저희는 또 덤프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사 값하고 맨날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생산직들이 있는데 거기도 유수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IMF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올 때는 저는 이제 노조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거 IMF 때 잘 버리고 와서 지금까지 잘릴 염려 없어서 좋다. 지금 자기 친구들은 다 잘렸는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맨날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을 생각하면 재생 제품을 써야 되는데 정부에서 법은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재생 제품은 그 신제품보다 값이 원가가 더 많이 맥혀요. 근데 우리가 환경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앞서가야 되는데 교육이 뒤에 쓰고, 정치가 앞서가야 하는데 정치는 아주 저기서 우리 교수님께서 AI 걱정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안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교육이 좀 선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예. 앞으로 21세기의 그거를 유발 하라리가 쓴 대로 21세기의 21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안 그러면 모두 useless class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에도 보면은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얼핏 들은 바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 정치 내지는 이런 데서 그런 게 상당히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 내지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사회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대에서 지금 특히 40대 중반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 하시는 분 어떤 교육을 훈련을 통해서 그런 리더를 재교육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떤? 네, 그러니까 일단은요, 아까 이제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교육하고 정치가요, 이상적으로 봐서 논리적으로 봐서는 국민을 선도한다고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항상 뒤쳐가요. 교육개혁, 정치개혁은 사람들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컨대 댓글을 써도 그냥 욕만 쓰지 말고 어떤 좀 긍정적인 제안을 하는 댓글을 쓰는 문화가 된다면 정치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뒤로 간다고 국민들은 더 뒤로 간다면 국가는 완전히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케네디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주장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라, 이렇게 케네디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일단 서초 국민들만이라도 어떤 무슨 작은 공동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 그런 공동체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나는 누가 싫어, 나는 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식으로 계속 반대만 하는 그 집단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바보들이에요. 원래 B급만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A급이 정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B급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반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화되면 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면 정치인들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규직을 해달라고 하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수년 후에 없어질 직업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사실은 no pain, no gain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유토피아는 이제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뭐가 원칙이냐,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첫 번째가 집중, 선택과 집중해서 포커스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이죠.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때서 하지 말고 우리가 선도하는 거. 그러니까 패스트가 막 서두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할 것. 그다음 세 번째 융통성을 발휘할 것.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도 사람 친화적인 정책.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정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재밌게 인생을 살라고 하고 우리가 같이 재밌게 살라고 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해서 창의적인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8시 45분까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더 듣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너무 죄송한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네,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신 네, 이남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